1959년 3월 10일 아침, 도쿄 스기나마구의 젠푸쿠지강에서 길을 걷던 한 시민이 강에 시신이 떠 있다며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한 여성이 강물에 엎드린 채 떠 있었는데 두 팔은 자유롭게 벌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옷을 입고는 있었지만 타살이라고 보기에는 옷 상태가 너무 말끔해 조금 의심이 가기는 했습니다. 경찰은 말끔한 시신의 상태와 주위에 범행 흔적이 보이지 않아 생활고나 신변을 비관한 단순 자살일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신이 발견된 강은 시에서 정비한 폭이 약 10m 정도 되는 크기였고 콘크리트와 블록으로 잘 정비가 되어 있어 강은 예상외로 수심이 아주 낮았습니다. 평균 수심이 성인의 무릎을 넘지 않았는데 이는 아주 어린아이도 물속에서 놀 수 있을 정도로 별로 위험하지 않은 수심이었습니다. 어린이도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수심에서 성인 여성이 익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도 타살에 의해 사망했다는 것도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그녀의 사망이 강에 버려지기 전 타살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게이오 기주쿠 대학으로 시신을 보내 부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부검 결과 그녀의 사인은 목이 졸려 살해당한 교살로 밝혀졌습니다. 목이 졸린 것 이외에는 특이한 신체적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는데 부검인은 추가로 발생했을지 모를 범행을 조사하기 위해 그녀의 은밀한 곳까지 검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던 부검인은 충격적이게도 그녀의 성기 안에서 정액을 발견했습니다. 정액의 혈액형을 조사한 결과 용의자는 O형 남성의 정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녀에게서 또 다른 정액이 추가로 검출되었습니다. 바로 속옷에서 또 다른 남성의 것으로 보이는 정액이 검출된 것이었습니다. 분명 성기 안에서는 O형의 혈액형 정액이 검출되었으나 추가로 검출된 혈액형은 A형과 AB형의 남성 것이었습니다. 한두 명의 남성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혈액이 응고된 과정을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 대략 10시간 전에 살해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도대체 그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을지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살해당한 여성의 신원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직업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여러 명의 남성들과 관계를 맺으며 지내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올해 27세인 다케가와 토모코였습니다. 그녀는 영국 항공사인 BOAC의 승무원이었는데 사망하기 1년 전인 1958년 12월에 항공사가 일본으로 첫 항로를 개설하면서 고용한 첫 일본인 여성 승무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항공사에서는 8명의 일본인 승무원을 고용했는데 전원 영국인 승무원이었던 타 항공사에 비하면 파격적인 고용이었습니다. 일본인 스튜어디스들은 영국 런던에서 교육을 받고 1959년 2월 27일 일본으로 귀국해 3월 13일에 비행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마지막으로 보았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시신이 발견되기 전인 3월 8일 오후 3시경 세타가야에 있던 스튜어디스 전용 숙소에서 잠시 외출했다 돌아오겠다며 나간 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녀가 외출할 때 룸메이트에게
코마고메에 있는 숙부가 생일이어서 가족이 모이기로 했다며 생일 잔치에 참석한다고 하고 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조사해 본 결과 그날은 숙부의 생일이 아니었습니다. 숙부가 존재하기는 했지만 숙부의 생일 잔치 때문에 외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어떤 남성을 만나기 위해 룸메이트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경찰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시신을 버리고 간 장소에서 목격자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사건 당일 3월 10일 오전 5시경 수상한 차량을 보았다며 샌프구치 강 근처에 살고 있는 한 주부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주부는 새벽에 남편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주방에서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강도로 건너편에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울려 도로 쪽을 내다보았더니 하얀색 소형 승용차가 시동을 걸고 급하게 출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미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어 얼굴이나 인상착의를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그 하얀색 차량이 어떻게 생긴 차인지는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에게 각종 차량 카탈로그를 보여주면서 비슷한 차량이 있으면 말해주라며 천천히 책장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그녀는 책장 속에 하얀 르노 승용차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그날 보았던 차량이 바로 이 차였다며 확신에 찬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경찰은 주부의 증언을 바탕으로 인근에서 추가로 나올 혹시 모를 목격자를 조사한 결과 또 다른 주부들이 같은 시간대 동일한 하얀색 르노 승용차를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하얀색 르노 자동차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신주쿠의 한 호텔에서 남녀가 그 차를 타고 와 주차장에 주차한 후 호텔로 들어갔다는 목격자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호텔로 들어갈 당시 여성은 사망한 여성 토모코가 맞으나 같이 들어간 남성이 외국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몽타주를 작성하고 몽타주와 비슷한 용의자를 추적했습니다. 경찰은 외국인 용의자를 추적하던 중 충격적인 한 남성을 수사선상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목격자가 진술한 외모와 너무 똑같았고 무엇보다 하얀색 르노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루이즈 벨메르쉬 신부님이었습니다. 루이스는 올해 38세인 벨기에 가톨릭 사제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살레시오 수도회 소속의 가톨릭 신부였는데 당시 1948년 신학생 신분으로 일본에 도착해 1953년 사제 서품을 받아 그날 이후 살레시오 수도회의 사회선교기관인 돈보스코사에 소속이 되어 성당의 재무 담당 일을 맡아왔습니다. 돈보스코사는 이탈리아에 있는 살레시오 수도회의 총본원인데 그곳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톨릭과 관련된 출판물 판매 사업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루이스는 줄곧 일본에서 거주하며 성당 일을 보게 되었는데 상당히 많은 자금을 움직이다 보니 권력도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어 성당 안의 여성들을 수시로 건드려 보고 다니는 아주 나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당 사람들은 루이스를 상당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었는데 소문에 의하면 루이스 신부는 살레시오 수도회 소속인 유치원 교사와 간호사들과 잠자리를 하며 연애를 하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 쿠지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도모코는 스튜어디스가 되기 전 살레시도 수도원 산하의 수도의 성 오델리아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간호사로 근무했다는 서류가 발견되었습니다. 분명 루이스 벨메르슈 신부는 그녀와 알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경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남성이 용의자로 지목되자 그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부를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은 아주 까다롭고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어쩔 수 없이 바티칸 및 살레시오 수도회와 교섭 끝에 수도회에서 고용한 변호사와 주일 교황대사관의 서기관이 입회한 후에서야 조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맡은 담당 경찰관은 최근 발생한 모든 강력사건을 처리한 하라츠카 형사가 맡았습니다. 하라츠카 형사는 루이스에게 사건 당일 무엇을 했는지 물었으나 루이스는 알리바이를 대지 못하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몸에서 O형 남성의 혈액형을 가진 남성의 정액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루이스의 타액을 검출해 조사해보면 사건이 쉽사리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루이스가 수사에 적극 협조해준다면 사건이 쉽게 풀릴 것 같은데 루이스는 범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사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만약 그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의심할 만한 이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루이스는 경찰의 협조에 응하지 않았고 경찰로서는 다른 방법을 동원해 루이스의 타액을 채취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루이스에게 커피도 타주고 주스도 따라주었지만 그는 절대로 컵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누군가에게 사전 교육을 받고 조사실에 있는 물건을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방법으로 루이스가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나오면 그 소변을 채취하려 했으나 그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소변을 참아가며 절대로 화장실을 가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경찰관이 신체 압수수색이라는 것을 강행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약물 사건에 관련된 연예인들의 머리카락을 검사한다든지 다리의 털을 뽑아 검사한다든지 심한 경우에는 체열을 통해 강제로 검사를 집행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일본법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벨메르시 루이스 신부에 대한 신문조사는 5월 11일과 5월 13일 그리고 5월 20일에서 21일 총 5회에 걸쳐 30여 시간 동안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은 루이스가 강력한 용의자로 판단하고 수차례 조사에 임했으나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경찰은 시간이 지체되자 어쩔 수 없이 노골적인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녀와 강제적인 관계를 했는지 그리고 그녀를 살해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입 한 번 열지 않았고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경찰은 토모코가 사망한 추정 시간대인 3월 9일 오후 9시에서 12시 사이에 알리바이를 요구했으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호텔에 들어간 이유를 추가로 물었으나 루이스는 그런 곳에 가본 적도 없다며 호텔 출입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기다렸다는 듯 루이스가 호텔에 들어간 증거를 제시했고 루이스는 그제서야 당황하며 호텔에는 그저 단지 쉬러 갔을 뿐이라며 누구와 통행한 적도 없고 누구를 만나러 간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수차례 그를 불러 조사하던 중 시신을 분산시켜 결국 루이스의 타액을 채취하게 되었고 그의 혈액형을 알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루이스의 혈액형은 토모코의 몸속에서 발견된 정액의 혈액형과 같은 O형이었습니다. 경찰은 서둘러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6월 11일) 오후 7시 30분 루이스는 갑자기 로마 본부로 전속이 되었다면서 도쿄 국제공항을 통해 에어프랑스 비행기를 타고 로마로 떠나버렸습니다. 일본 경찰은 그에게 출국 금지 조치 명령도 내려보지 못했고 루이스가 출국하겠다는 사전 통보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사건은 정말 황당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본부로 돌아간 루이스 신부를 강제 소환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유야무야 잊혀지게 되었고 사건은 미결 사건으로 영원히 남고 말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녀가 살해된 것은 처음부터 돈보코사에서 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본래 살레시오 수도의 소속이었던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토모코가 갑자기 BOAC사의 스튜어디스가 된 것부터가 수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보아크사에서는 스튜어디스의 채용 연령을 20세에서 25세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토모코의 나이는 채용 연령보다 2살이나 많은 27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을 본인들이 깨트리는 말도 안 되는 채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스튜어디스 채용 방식이 아주 까다로웠는데 공부도 잘해야 하고 영어도 잘해야 하며 신체 조건도 좋아야 하는 아주 엘리트 중의 엘리트만 선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토모코는 그 무엇 하나 보아크사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는 것이 없었습니다. 채용된 승무원들 사이에서도 그녀가 채용된 것에 의문이 많았는데 아마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동료들이 많았습니다. 토모코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인 돌발 행동을 한 것이 이번뿐만이 아니었는데 외출할 때면 매번 뭔가 모를 편지 같은 것을 가지고 두려움에 떨면서 나가는 모습이 여러 번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보스코사는 가톨릭을 위해 어렵고 위법적인 일을 서슴지 않았는데 그들은 비행기로 달러를 밀수해 정상적인 환율보다 더 높게 환전해 엄청난 차익을 벌어들이고 있었고 구호물자를 보내 외국에서 보내온 구호물자를 몰래 암시장에 내다 팔며 현금으로 만들어 그 돈을 다시 달러로 환전해 들여오는 일을 맡아서 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대 수익을 내고 있던 노선으로는 홍콩을 경유하는 노선이었는데 그곳을 경유하는 노선이 보스코사의 최대 자금 밀수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통이 커진 승무원들은 개인적으로 달러 밀수 범행을 서슴지 않았는데 결국 1960년대에 보스코사에서는 밀수에 관련된 승무원 127명을 대량 해고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용의자를 눈앞에서 놓치고만 일본 경시청을 두고 언론에서는 무능력한 일본 경찰이라며 비판하고 나섰고 국민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1974년 3월 10일 15년의 공소시효가 종료되면서 사건은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루이스 신부는 이 사건 이후에도 활발히 활동하다 2017년 3월 캐나다 뉴브런스윅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그해 10월 한 영화 감독이 이 사건을 소재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일본 가톨릭계의 거센 항의로 문제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상영하다 결국은 상영 일주일 만에 내려야 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살해당한 스튜어디스 흑과 백이라는
영화 원본을 찾아내 불에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입니다. 길리였습니다.